한국 건설업이 과거에 해외 플랜트 EPC도 하고 해외 기계 설계도 하고 토목공학이라든가 건축공학이라든가 구조공학을 발전시킬 때는 건설업이 성장을 했고 이게 일자리도 창출했는데 그냥 아파트에 다 점령당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얼마에 공급하고 게다가 아파트 지어봐야 벽식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벽식 아파트 지으면서 층고에 제한이 있는 그런 제한된 형태의 그런 구조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학은 언제 어디서 발달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거는 굉장히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건축공학 부동산학을 전공했으니까 관련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얘기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재건축이 아주 일반적인데 노후 아파트에는 다 멸실시켜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다 멸실을 시키니까. 그래서 재건축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아마 한국에는 상당한 그 폐기물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변변한 그런 폐기물장도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폐기물장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장수명화 되면 될수록 이제 작은 소수선을 통해 가지고 건물 수명을 오래 갖고 가는 것이 이제 외국에 있는 오래된 주거 단지들의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40년, 30년 지나면 노후주택이라고 부르고 40년 지나면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골조 수명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 및 유틸리티 수명이 그렇게 다 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와 유틸리티에 대한 그런 수선을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벽식 구조와 이 바닥 방식으로는 이런 수선이 기민하게 될 수가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깨서 새로 짓자 이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재건축만이 능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한쪽으로 뭘 갖고 있었냐면 리모델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연표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리모델링을 여러 가지인데 면적을 이렇게 넓히는 리모델링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를 이렇게 높이는 세대수를 별동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세대수를 늘리는 그런 리모델링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파트를 수직으로 높이는 그런 수직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수직 증축 방식 리모델링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던 그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미에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2013년부터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시작이 됐고요.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함께 리모델링 시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직 증축을 하면은 세개층을 더 지으면서 일반 분양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일반 분양을 하고 정비 사업처럼 돌아가게 만들었었는데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왜 죽었냐면은 기술 심사를 해야 되거나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게 혹시나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한국 공학 기술에 대한 불신이 심사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 그거 이제 심사 못 하겠다 하면서 결국은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단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지수 기준으로 11,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한 데는 그 중에서 11,000개에서 20% 정도 되는 2,200개였고 160만 채 정도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60만 호에서 지금은 재건축으로 많이 넘어간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을 다 재건축으로 몰빵시켜 놨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계획도시법을 만들면서 다 재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노후계획도시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노후계획도시에 따른 기본 정비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면은 기본 정비계획에서 그 특별 정비구역으로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 단위로 이렇게 땅땅땅 지정하게 되는데 막 몇천 세대급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해당 법에서는 그 지역에 들어있는 아파트는 각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는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통합해서만 해야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노후법에서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마 5년이나 10년 단위로 거기서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단독 재건축도 안 되고 단독 리모델링이 안 되고 통합 재건축만 해야 되는 거의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 재건축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정말 분당이 음마아파트 되는 겁니다. 저희 90년대부터 재건축 논의했던 음마아파트가 2020년에도 지금 사업시행인가 받고 막 이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2020년대에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특별정비구역 지정되면서 재건축 하려고 하는 분당이 어떻게 된다? 20년간 재건축 못하는 거 20년이 뭡니까? 그 이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에서는 4만에서 5만 이상 재건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난 30년간 한국 재건축 몇만 호냐? 70만 호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한 2만 3천에서 2만 5천 정도 해왔습니다. 많이 할 때 4만 하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노후계획도시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비 물량이 연평균 10만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물량을 저희가 소화해 본 적도 없거니와 건설사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설사의 캐파대로 가게 될 건데 통합 정비가 되다 보면은 나 홀로 뭐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히 소위 말하는 대수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지한 규모의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이 어느 정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는 노후계획도시법에 대한 개정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고 노후계획도시법이 대단히 좋은 법 정도로 사람들에게 조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우려는 이건 재건축을 하지 못하라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분당 같은 데도 보면은 갈등을 많이 하죠. 왜 갈등을 하냐면은 일기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법을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거는 분당 재건축법이라고 했었죠. 모든 사람이 분당 재건축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 재건축은 빨리 돼야 되는 건데 분당 재건축이 빨리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갈등 한가득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주를 저기 하라고 했는데 저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그리고 어차피 사업 주체는 해당 조합이 되는 건데 조합 안에 여러 단주들이 통합 재건축돼 있으니까 어떤 갈등들이 있냐? 간단하죠. 한국의 정비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각자 도생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각 개별 단지들이 각자 독립 정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A단지, B단지, C단지가 통합이라면 A단지의 용적률 건폐율 다르고 B단지 용적률 다르고 C단지 용적률 다르기 때문에 시세 다르고 그러니까 각자 개별 정산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정상 같이 하겠다고 한 거지 내가 뭐 너랑 같이 실제로 살을 섞어야 되겠냐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자연스러운 그런 각자 도생 문제는 동호수 추첨도 통합으로 하지 말자. 그럼 뭐냐? 제자리 재건축으로 가자. 내가 원래 있었던 대로 그대로 가겠다. 근데 용적률이 올라가죠. 더블로. 그러니까 15층짜리를 30층으로 다 올릴 거면은 똑같은 면적으로. 그러면 16층부터 30층까지는 내가 갈 거고 1층부터 15층까지는 일반 분양 받아라. 이런 얘기를 제자리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에서 어떤 논의가 될까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 전체에 아니면 일부 지역에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작업이 되게 되면은 논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정비사업을 얘기할 때 정비사업의 공급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1년에 몇만 호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정부가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원래적으로 따지면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그 어떤 정부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정부는 우리 올해 정비사업으로 그러니까 5년간 정비사업 40만 호 하겠습니다. 지가 할 것처럼 지가 사업주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공급으로 정비사업을 굉장히 기만했고 현 윤석열 정부는 정말 진정한 기만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신도시가 공급의 1번이 아니었고 정비사업이 공급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 48만 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정비사업 몇만 호 했냐. 그리고 일기 신도시법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27년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25년인데 지금 저기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고 이제 내후년에 착공을 한다? 이야. 그래서 윤석열 정부 끝날 때 일기신도시법 착공을 한다 그러면서 막 드라이브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국토부에서 그 시장 전문가랑 간담회를 할 때 막 기간을 막 빨리 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료 조직은 결국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저도 조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만은 소위 소극적 저항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관료라 하더라도 그 소극적 저항도 안 해. 그냥 시키면은 완전 예스맨처럼 칼같이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한 다음부터는 어차피 순환보직이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고 똥탕 쳐놨는데 똥은 다음에 너가 치워라 난 딴 데로 갈게 하면서 가버린다니까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보니까 똥이네요. 그럼 얘는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이게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수출 얘기하면서 공항 얘기까지 하는 건데요. 이런 재건축 방식의 정비사업은 근본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수도 없거니와 한국에서도 폐기물과 환경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야기하게 되는데 그냥 근본적으로 원래는 리모델링을 일부 허용해서 재건축 리모델 양쪽으로 가도록 그리고 개별단지 한국이 점점 개별화 된다면은 사업도 개별화 가야 되는데 사업은 통합으로 가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완전 언밸런스가 나는 거거든요. 개별단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개별단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근데 그 개별단지가 리모델링 하든 대수선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각자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고 제도만 깔아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리모델링 했겠죠. 리모델링 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그 밑에 쪽에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더 구조물을 더 쌓아야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응력 계산과 구조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의 난이도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공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건설업 레벨이 아니라 건설업에서도 깊은 레벨의 공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에서 그런 경험을 수십만 채를 토대로 쌓았다면은 도심에 있는 오피스 역시 증축이 되는 거고요. 증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인테리어 재설계가 다 되는 거고 여러 용도를 갖고 있는 거에 용도 변경 설계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적용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를 벽식 구조인 아파트를 헐르고 새로 짓고 헐르고 새로 짓고 하는 거를 어느 나라가 수입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업이 왜 망해 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산업은 결국 공학과 함께 성장을 하는데 한국의 건설 산업도 공학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한국 건설업이 과거에 해외 플랜트 EPC도 하고 해외 기계 설계도 하고 토목공학이라든가 건축공학이라든가 구조공학을 발전시킬 때는 건설업이 성장을 했고 이게 일자리도 창출했는데 그냥 아파트에 다 점령당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얼마에 공급하고 게다가 아파트 지어봐야 벽식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벽식 아파트 지으면서 층고에 제한이 있는 그런 제한된 형태의 그런 구조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학은 언제 어디서 발달을 하는 거죠? 게다가 그거에 대한 넓은 의미의 리모델링도 다 재건축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 없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냥 이거를 더더욱 재건축 몰빵으로 하면서 리모델링이라는 공학이 잉태되는 거를 막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을 사랑했던 입장에서 이런 형태의 정책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울분에 차서 오늘도 방송을 찍는 거지만은 건축공학이랑 학계도 할 말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공학이랑 학계는 건축공학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 난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토부 공무원들은 지금 아파트에 정신 나와가지고 아파트만 짓다 보니까 완전 아파트 공화국이 되고 있는데 이 건축공학이나 토목 엔지니어링 같은 그 시빌 엔지니어링이나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공학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베이스가 돼서 다른 공학이 여기에 또 얹어지면서 서로 시너지가 많이 나는 건데 여기 무슨 공학이 있냐고. 이게 진짜 문제야. 공대 전체를 보면은요, 전기과 짱짱 회사들이 있고 거기서 공학 계속 발전시키고 이쪽 컴퓨터 공학 말할 것도 없고요. 화학도 말할 것도 없고 기계, 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 기계류들 다 있고 모든 공학이 있어. 토목도 그래도 난이도 있는 공사들을 하면서 공학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토목이 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건축이 수출이 많이 되는데 지금 건축 수출 하나도 안 돼. 건축은 어디로 갔냐? 건축은 그냥 공학이 없어졌죠. 왜? 아파트가 다 흡수해버렸거든. 그래 나는 아파트가 싫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성하라. 감사합니다.